1934년 여름 일리노이주 남부에 사는 도로시라는 여성은 주차 공간보다 작은 뒷마당에서 165병의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포대의 비료도 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한 손에는 빈 우유통을, 다른 한 손에는 부순 달걀 껍데기를 한 웅큼 쥐고 어깨에는 썩어가는 바나나 껍질이 담긴 삼배 자루를 맨 채 채소밭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이웃들은 비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거까지 무려 옛날 방식의 꿀팁, 비용은 0달러, 한 분의 할머니, 그리고 11번째 꿀팁. 11번째 꿀팁은 오늘 밤 당장 수화기를 들고 할머니께 전화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더라도 혹은 할머니를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물을 주었던 묻힌 우유통. 제 할머니에게는 1970년대의 모든 원예잡지 규칙을 깨뜨리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잎에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가뭄 때도 아니었고 8월에도 아니었습니다. 오이 잎이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잎은 목마르지 않아. 뿌리가 목마른 거지? 그래서 할머니는 땅속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빈 한 갤런짜리 우유통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틀 만에 다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재활용품으로 던져버리는 바로 그 통 말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쇠못을 가져다 가스레인지, 불의 주황색으로 달아오를 때까지 끝을 달군 다음 바닥과 아랫부분 주변에 6, 8개의 작은 구멍을 뚫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각 토마토 식물 옆에 우유통에 목까지 묻힐 만큼 깊은 구멍을 파셨습니다. 뚜껑은 열어두셨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는 정원 호스를 들고 일항을 걸으며 각 통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잠든 사이 그 통은 물을 한 번에 한 방울씩 천천히 뿌리를 향해 곧장 내보냈습니다. 증발도 없고 바람에 날아가는 물도 없었습니다. 잎은 건조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곰팡이도 마른 병도 균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뿌리는 표면 관수로 인해 버릇이 나빠지지 않았을 때 뿌리가 자라야 하는 방식대로 깊이 파고들며 자랐습니다. 이것이 기발하게 들린다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들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7천년 전 북아프리카의 농부들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올루스 오룻라고 불리는 유약 바르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점토는 물이 벽을 통해 한 방울씩 스며 나오게 합니다. 2023년 UC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설형 점적 관계는 위에서 뿌리는 방식보다 물을 50%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 할머니는 단 한 편의 연구가 발표되기도 훨씬 전에 뼛속 깊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더스트볼 시대의 여성들도 유리병을 흙 속에 거꾸로 묻으며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빈 우유통, 못, 흙 속의 구멍 등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비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건조했던 10년 동안 채소밭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꿀팁입니다. 하지만 흙이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배가 고파야 합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우리 대부분이 싱크대에 바로 쏟아버리는 것, 즉 어젯밤에 마시고 남은 마지막 커피 한 잔으로 흙에 먹이를 주며 매일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방 조리대 위 설탕 그릇 바로 옆에는 유리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병은 절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침에 내린 커피 찌꺼기와 그 전날 아침의 찌꺼기가 담겨 있었고 마치 작은 갈색 저축 계좌처럼 일주일 내내 쌓였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할머니는 그것을 정원으로 가지고 나가 토마토, 고추, 딸기 주변에 뿌리셨고 저는 이것을 절대 잊지 못할 텐데 장미 덤불 주변에는 얇은 해자처럼 뿌리셨습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부드러운 흙에서 고양이들이 하는 짓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결정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무게의 약 2%가 질소인 완효성 질소 공급원이며 합성 비료처럼 뿌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페인이 민달팽이의 신경계를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찌꺼기로 만든 고리를 건너는 민달팽이는
할머니가 느린 비틀거림이라고 부르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극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헤매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2022년 USDA의 실험에 따르면 한 달에 한 컵에 사용한 커피 찌꺼기를 준 토마토 식물은 대조금보다 15%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뿐입니다. 두껍게 쌓지 마세요. 0.5인치 이상 깊이로 쌓으면 젖은 펠트처럼 엉겨부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습니다. 가볍게 흩뿌려 주는 것만으로도 땅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할머니조차 몰랐던 역사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중서부 농촌의 식료품점에서는 델리 카운터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를 파운드당 5센트에 팔았고 정원 강장제 가든 토닉라는 라벨을 붙여 파운드당 5센트 니켈리에 포장해 팔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뒷마당 경제에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의 환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흙을 깨운다면 식물 전체를 지탱하는 것은 칼슘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에게는 우리 대부분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칼슘 공급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비밀 비타민 달걀 껍데기입니다. 매년 봄 할머니의 주방 싱크대 위 창턱은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헹군 달걀 껍데기들이 줄지어 서서 뼈처럼 바싹 마르고 부서지기 쉬울 때까지 3일 동안 햇볕에 말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그것들을 뒷베란다로 가져가 증조 할머니의 것이었던 작은 돌 절구와 공이로 빻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으깨거나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고운 분필 가루처럼 빻으셨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이 꿀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약 95%가 탄산칼슘입니다. 달걀 껍데기 하나에는 약 2개의 순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인간이 먹는 칼슘 알약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칼슘은 배꼽 썩은 병, 즉 아름다운 토마토를 망치는 가슴 아픈 검은 반점을 예방합니다. 또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여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건강하게 하며 열매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경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비에 바로 던져버리는 으깬 달걀 껍데기는 분해되는데 최대 18개월이 걸립니다. 2020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펜스테이트의 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한 시즌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화요일에 달걀을 깨고 수요일에 껍데기를 묻는다면 여러분의 토마토는 올해도 내년에도 그 칼슘을 단 1mg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칼슘을 빠르게 방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밀가루처럼 곱게 가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느껴질 때까지 빻은 다음 5월에 각 토마토 모종 주변의 흙 위쪽 1인치 깊이에 섞어 넣으셨습니다. 식물 하나당 달걀 껍데기 하나, 그것으로 한 시즌 내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제가 10살 때 가르쳐 주신 작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뼈를 위한 달걀 껍데기, 아침 식사를 위한 커피 찌꺼기, 단 것을 좋아하는 입맛을 위한 말린 바나나 껍질. 할머니는 사람과 똑같이 3가지 코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흙도 당신이 먹는 것처럼 먹는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였습니다. 이제 단 것을 좋아하는 입맛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안의 아이들이 이미 껍질을 벗겨버릴 줄 아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바나나 껍질과 주방의 칼륨 은행. 바나나 껍질은 칼륨 광산입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약 42%가 칼륨이며 이는 철물점에서 파는 시머시램 상업용 비료 한 포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인과 미량의 질소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식물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간임을 알려주는 미네랄입니다. 고추 식물이 3개의 고추를 줄지 30개를 줄지를 결정합니다. 제 할머니에게는 느린 방법과 빠른 방법 2가지가 있었습니다. 느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자르거나 다지지 않으셨습니다. 장미 덤불이나 토마토 식물 옆에 약 4인치 깊이로 껍질 전체를 온전하게 묻으셨습니다. 껍질은 유혹8주에 걸쳐 분해되어 뿌리 부분에 직접 칼륨을 공급했습니다. 빠른 방법은 바나나 차였습니다. 물 1쿼터 약 1리터. 껍질 3개를 넣고 무명천으로 덮은 뒤 뒷베란데 48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그것은 연한차 색깔로 변했고 희미하게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여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이 피는 각 식물 주변에 한 컵씩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농부들은
18세기부터 바나나 껍질 차를 우려냈는데 채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초콜릿을 주는 카카오 나무를 위해서였습니다. FAO 기록 보관소에는 제 할머니의 것과 거의 동일한 조리법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초보자를 위한 승리의 정원 Victory Gardens for Beginners 이라는 작은 문고판 책의 41페이지에는 과일 껍질 강장제라는 조리법이 있었습니다. 사과심, 바나나 껍질, 오렌지 껍질을 우려내고 거르고 붓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하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작은 보너스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작은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머니는 바나나 껍질 안쪽을 실내 식물의 잎에 문지르면 누군가 왁스칠을 한 것처럼 잎이 윤기가 난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시도해 보세요. 자, 뿌리도 먹이를 먹었습니다. 꽃도 먹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어떨까요? 할머니는 잡초를 절대 뽑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날의 저라면 2개의 경고 라벨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는 만지지도 않을 것들 아래에 잡초를 묻으셨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그리고 할머니가 결코 할 필요가 없었던 한 가지 경고. 매년 가을 제 할머니는 호박과 늙은 호박 주변에 오래된 신문지를 지붕의 널빤지처럼 겹쳐서 5겹으로 까셨습니다. 그 위에는 톱밥이나 마른 단풍나무 잎을 덮으셨습니다. 땅을 파지도 갈지도 제초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종이가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잡초 씨앗은 질식했습니다. 지렁이들이 수백만 마리씩 솟아올랐습니다. 신문지는 지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 중 하나입니다. 봄이 되면 땅은 카운티 내의 그 어떤 경작된 정원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정원제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름조차 없던 시절의 무경은 노딕 원예였습니다. 이제 경고입니다. 할머니의 신문지는 괜찮았습니다. 현대의 골판지, 피자 상자, 시리얼 상자, 광택이 나거나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모든 것은 안 됩니다. 2023년 EPA는 식품 등급 골판지의 97%에서 영원한 화학물질인 PFAS가 양성으로 검출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시에라 클럽의 연구에서는 골판지 멀칭에서 자란 IP 채소의 PFAS 수치가 FDA 안전 기준치의 8배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PFAS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토양에 1000년 동안 머뭅니다. 잉크 코팅, 테이프가 없는 무지 갈색 골판지나 1990년 이전에 인쇄된 신문지만 사용하세요. 제 할머니에게는 이 경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방금 여러분의 토양을 구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자 상자 멀칭을 깔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다음 정원사를 위해서입니다. 골판지는 지렁이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정원의 구급상자로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방 조리대 위에 양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 정원의 구급상자. 노란 양파의 종이 같은 갈색 껍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 할머니는 겨울 내내 식료품 저장실 문 뒤에 있는 종이봉투에 그 껍질들을 모으셨습니다. 3월이 되어 창턱에서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시작할 때쯤이면 봉투는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물 2쿼터를 끓이고 양파, 오메 규두개의 껍질을 넣은 뒤 불을 끄고 하룻밤 동안 우려내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것은 얼룩진 참나무 색깔인 짙은 젓갈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걸러내어 차 1물 섬의 비율로 희석한 다음 며칠에 한 번씩 모종에 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일은 조용하고 꾸준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실험실 연구에서 모잘록병 담핑업을 일으키는 곰팡이인 피티움과 싸우는 것으로 밝혀진 식물성 항진균제입니다. 모잘록병은 씨앗 발아시기의 큰 슬픔입니다. 아침에는 완벽했던 모종이 저녁이 되면 흙 표면에서 쓰러져 버리니까요. 양파 껍질 차는 이를 위한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 하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폴란드 농부들은 이를 체블로우야이, 즉 양파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의 아내 The Farmer's Wife 잡지는 1938년 3월호에 거의 동일한 조리법을 실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매년 봄 물려받았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기도문처럼 기억 속에서 그것을 꺼내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낮에 쨍쨍한 햇볕 아래서 잎에 뿌리지 마세요. 농축된 오일이 연약한 새싹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식물이 아니라 흙에 물을 주세요. 양파는 곰팡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진딧물과 양배추 나방을 위해 할머니는 다른 종류의 향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늘 스프레이, 결단력 있는 여성의 향수. 제 할머니의 마늘 스프레이 병은 연필로 마늘 마시지 마시오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재활용 파란색 유리 세정제 병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으깬 마늘 5쪽, 물 2컵, 접시로 덮어 뒷베란데 하룻밤 둡니다. 아침에 커피 필터로 거릅니다. 혼합물이 잎에 잘 달라붙도록 일반 카스티아 비누 한 방울을 넣고 붓습니다. 할머니는 진딧물, 총채벌레, 양배추 나방을 퇴치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셨고 진딧물이 작은 녹색 군집을 이루고 사는 잎의 뒷면에 뿌리셨습니다. 2022년 코넬 대학교 코넬 실험에 따르면 이 정도 농도의 마늘 스프레이는 48시간 이내에 진딧물을 78%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상업용림 오일램 오일과 맞먹는 수준이면서 비용은 2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벌들이 꽃에서 일하는 한낮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할머니는 해질 역해 뿌리셨고 어린 모종에는 절대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곤충을 쫓아내는 유황 화합물이 연약한 새잎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3으로 희석하세요. 시칠리아 여성들은 500년 동안 알리오네 네블리차토, 앙리오네 네브리차토, 즉 분무형 마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시칠리아 여성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은 같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해충을 처리한 후 할머니는 식물들을 지키고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식물들을 이웃, 즉 채소밭에 좋은 이웃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토마토를 바질과 함께 심으셨습니다. 항상요. 토마토만 심거나 바질만 심는 법은 없었고 다투면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노부부처럼 항상 둘을 함께 심으셨습니다. 바질은 가루이와 박각시나방 애벌레를 쫓아냈습니다. 토마토는 바질의 얕은 뿌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질 오일의 무언가가 토마토를 더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2019년 러커스 대학교 락거스의 관능 평가단이 블라인드 미각 테스트에서 마침내 확인한 주장입니다. 할머니는 당근을 양파와 함께 심으셨습니다. 당근파리는 양파 때문에 당근을 찾지 못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골드는 정원 전체에 밝은 주황색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메리골드의 뿌리는 알파터티에닐, 알파테르티에닐을 방출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식물을 파괴하는 뿌리 혹선충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족 이웃인 아이타 에이키타, 부인에게 배운 세 자매 Three Sisters 농법이 있습니다. 옥수수, 덩굴강 낭콩, 겨울 호박을 하나의 흙더미에 심는 것입니다. 옥수수는 살아있는 지지대가 됩니다. 콩은 공기 중의 질소를 끌어옵니다. 호박은 그늘을 만들어 잡초를 막습니다. 2021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아이오와 스테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세 자매 농법은 같은 식물을 따로 재배했을 때보다 에이커당 20%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적 관계에 엄격하셨습니다. 양파와 콩, 토마토와 양배추, 펜넬과 그 어떤 것도 절대 함께 심지 않으셨습니다. 발코니에 토마토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같은 화분의 바질 모종을 심어보세요. 시도해보시고 아래에 바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할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이분가지 짝꿍 식물 목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미네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할머니의 욕실 수납장에서 나왔습니다. 앱소뮴, 앱솜, 살, 마그네슘 캔디. 제 할머니는 욕실 수납장 두 번째 칸, 위치아젤과 소독용 알코올 옆에 앱소뮴이 든 판지통을 보관하셨습니다. 그것은 통조림을 만드느라 하루를 보낸 후 아픈 발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토마토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앱소뮴은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식물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맥은 녹색을 유지하는 반면 잎맥 사이는 노랗게 변하는데 이를 잎맥 사이 황백화 인터베이널 클로로시스라고 하며
마치 줄무늬 스웨터처럼 보입니다. 앱소염은 저렴하고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할머니의 공식은 개화기 및 결실기에 2주마다 1갤런당 1티스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장미는 10일 이내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토양에 이미 마그네슘이 충분한데 더 추가하면 칼슘 마그네슘 균형이 깨져 칼슘 결핍, 즉 여러분이 예방하려던 바로 그 문제인 배꼽석음병이 유발됩니다. 2019년 워싱턴 주립대학교 워싱턴 스테이트 의 회보에서는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증상이 보일 때까지는 투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4월 할머니는 철물점에서 $2짜리 테스트 스트립을 사서 토양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앱솜이라는 이름은 1918년 미네랄 온천이 발견된 영국의 한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1890년 의학사전에는 이것이 인간 가축, 식물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옛날 책들을 믿으셨습니다. 미네랄은 해결되었지만 어떤 미네랄도 늦봄의 서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3개의 작은 유리 온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싸서 크기별로 분류해 헛간 맨 위 선반에 둔 메이슨병, 마손잘, 온실 군대. 제 할머니는 통조림용이 아닌 잡개의 유리 메이슨 병을 보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정원용 병이었습니다. 모종을 땅에 심지만 밤 기온이 여전히 영하에 가깝게 떨어지는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할머니는 5시에 그 40개의 병을 밖으로 가져가 가장 연약한 식물들 위에 거꾸로 덮고 모종 하나당 병 하나씩을 흙에 부드럽게 눌러 밀봉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모종은 소프트볼, 크기만한 자신만의 개인 온실에서 밤을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00년대부터 시장 정원에서 사용된 벨자 포싱, 벨잘 포싱이라는 오래된 영국식 기술입니다. 1898년 존 엘 메이슨이 발명하여 다스당 $15에 팔렸던 메이슨 병은 오늘날 경매에서 $300에 팔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수제 유리종, 벨잘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철저히 가르치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10시까지 병을 벗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딱 한 번 어겼습니다. 따뜻한 5월의 어느 아침 집 안에서 책을 읽느라 병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냈을 때쯤 태양은 할머니의 가장 좋은 토마토 모종 3개를 익혀서 녹색 숲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죽은 식물들을 바라보며 이제 알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SDA 확장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슈 클로체 덮개를 사용하면 북부 지역의 재배 기간이 양끝으로 3주 연장되고 추운 계절의 수확량이 18% 증가한다고 추정합니다. 40개의 병으로 시즌을 더 앞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것입니다. 11번째 꿀팁. 몸이 낮아지면 정원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제 할머니가 70세가 되셨을 때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정원에서 무릎을 꿇었던 몸이 무너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식물 몇 개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홍차 한 잔을 마시고 헛간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것이었던 낡은 나무 사다리를 끌고 돌아와 남쪽 벽에 기대어 놓고 바닥을 말뚝에 묶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그 발치에 덩굴강낭콩, 오이, 미니 호박을 심으셨습니다. 2주 동안 할머니는 모든 것을 끌어내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47년 동안 주무셨던 다락방의 단조 침대 프레임은 토마토 지지대로 울타리에 묶였고 부서진 PVC 파이프는 구멍을 뚫어 딸기를 심는 주머니가 되었으며 빗자루자루 3개는 묶여서 TP 인디언 텐트 모양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할머니의 정원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콩은 눈높이에, 토마토는 얼굴 높이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해 여름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 제 뇌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단다. 정원이 나와 함께 몸을 굽혀 주었거든? 2024년 AARP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28%가 허리나 고관절 통증으로 원예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수직형 디자인으로 바꾸면 그 비율은 12% 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전에 정원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허리를 굽힐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꿀팁은 부서진 빗물바디 조각에서 식물이 세상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묘목장이 된 낡은 빗물바디. 헛간 뒤 소나무에 기대어 제 할머니는 폭풍 후 수리 중 삼촌이 집에서 뜯어낸 알루미늄 빗물바디 한 토막을 보관하셨습니다. 한쪽 끝이 구부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쓰레기장에 버렸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3피트 길이 2개로 자르고 양끝을 나무 조각과 약간의 실리콘으로 막은 다음 씨앗 발화용 흙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버려진 빗물바디는 할머니의 모종 묘목장이 되었습니다. 길이당 60개의 모종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2월에 그것들을 주방 창문의 햇볕이 잘 드는 쪽에 두셨습니다. 4월이 되자 할머니는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토마토, 고추, 상추 모종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모종이 4인치 높이로 자라고 첫 본잎이 났을 때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뽑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정원 1항 위로 빗물바디 전체를 기울이자 60개의 모종이 길이를 따라 간격을 두고 심어진 흙기둥 전체가 하나의 긴 리본처럼 할머니가 이미 파놓은 도랑 속으로 곧장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뿌리 충격도 이식 충격도 없었고 60개 중 단 하나의 모종도 잃지 않았습니다. 300년 전 에도 시대의 일본 농부들도 논에 이식하기 전 벼 모종을 위해 대나무를 쪼개어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Mother Earth News, Mother Earth News는 1978년에 이 DIY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1950년대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모종이 자랐습니다. 씨앗에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름을 붙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통으로 만든 라벨. 제 할머니는 식물 이름표를 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매년 여름 우리는 일요일 저녁 식사 후 한 갤런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퍼먹었습니다. 그리고 통이 비면 할머니는 주방 가위로 그것을 30개의 작은 라벨로 자르고 흙에 꽂을 수 있도록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2B 연필로 그 위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마커가 아니라 연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구 마커 네임펜과 여름에 강렬한 햇빛을 한 번만 받아도 잉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외선은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색을 바르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결정질 탄소인 흑연은 자외선 아래에서 산화되지 않습니다. 한 화학 저널은 야외에서 흑연의 안정성이 10년 이상이라고 측정했습니다. 1갤런 아이스크림 통 1개, 라벨 30개, 비용 제로. 각각에는 품종과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토, 브랜디 와인, 1987. 위층 주방 서랍에 하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주에 할머니의 정원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금속 꼬챙이를 빨갛게 달궈서 글씨를 쓰는 대신 플라스틱에 이름을 새기세요. 18세기 유럽 목공소의 활판 인쇄 기술입니다. 글씨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벨이 붙은 식물, 라벨이 붙은 추억. 이제 스스로 자라는 울타리 차례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지켜주는 가시덤불 울타리. 사슴 한 마리는 하룻밤에 50파운드의 정원 작물을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사슴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울타리를 기르기 시작하기 전까지 딱 2번의 여름 동안 사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사유지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블랙베리 줄기를 2줄로 심으셨습니다.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안쪽에는 가시가 없는 품종을 심으셨습니다. 사슴과 가장 가까운 바깥쪽에는 가시가 있는 품종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가시, 나를 위한 가시 없음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여름이 끝날 무렵 생울타리는 6피트 높이로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사슴들은 이웃집 마당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2년차 이후에는 물을 줄 필요도 비료를 줄 필요도 없었으며 겨울이 끝날 때 한번 강하게 가지치기만 해주면 되었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을 줄기가 오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에는 절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울타리는 우리에게 블랙베리라는 보너스 수확물을 주었습니다. 잼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파이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쪽에 서서 부모님께 베리가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베리를 따는 법을 배운 동네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영국은 2000년 동안 생울타리를 갖고 왔습니다. 로마인들이 그것을 심었습니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 RSPB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생울타리는 국가 농경지 조류종의 80%를 부양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울타리는 단순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에게는 제게 들려주실 살아있는 이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와 거래했던 정원사 커뮤니티입니다. 씨앗은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씨앗 봉투를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심은 모든 씨앗을 물물 교환으로 얻으셨습니다. 교환은 일요일 교회에서 8월 카운티 박람회에서 매년 봄 곡물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브랜디 와인 1987 에마 마로부터 뭐라고 이름이 적힌 갈색 종이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자신의 것 중 하나를 돌려주셨습니다.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파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야. 그녀의 컬렉션에 있던 브랜디 와인, 토마토에는 가계도가 있었습니다. 1987년의 씨앗은 1952년에 그것을 보관했던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왔고 그 어머니는 이모에게서 이모는 1903년에 서부로 가져온 남부 펜실베이니아의 이웃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100년의 여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 있는 씨앗 보존 교환소 Seed Savers Exchange는 1975년부터 토종 씨앗을 보존해왔으며 현재 22유천 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0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씨앗 봉투를 대출할 수 있는 씨앗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 미국에 존재했던 상업용 채소 품종의 94%가 현재 멸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종 씨앗 교환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 대에서 끊기게 하지 마십시오. 아래에 그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그 씨앗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씨앗은 곧 공동체입니다. 물 역시 공동체에서 올 수 있습니다. 수족관 주인이 매주 버리는 물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어항물입니다. 제 할머니는 거실에 스마갤런짜리 민물 어항을 두셨습니다. 금붕어 4마리, 비파 피레초토문 1마리, 그리고 작은 성 모형이 있었죠. 격주 일요일마다 할머니는 물의 약 3분의 1을 갈아주셨습니다. 갈색빛이 돌고 약간 탁하며 연못 냄새가 나는 그 물은 곧장 물뿌리개로 들어가 토마토와 고추 모종의 뿌리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의 아쿠아포닉스입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희석된 질산염, 미량 미네랄, 유익한 박테리아가 풍부하여 거의 완벽한 액체 비료가 됩니다. 2020년 버진아일랜드 대학교의 프로젝트에 따르면 아쿠아포닉스 물로 재배한 채소가 일반 수경 재배, 영양액으로 재배한 같은 채소보다 30% 더 많은 수확량을 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조 배수구로 버리는 물에서 30%의 추가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항물의 조류 억제 화학물질이나 약품을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어항에서 나온 순수한 물, 그것뿐입니다. 어항이 없으신가요? 동네 수족관 가게에는 매주 버리는 물통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원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대부분은 물통을 건네주며 오히려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600년 전 텍스코코 호수에 치남파라는 떠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운해 있는 물고기들이 비료의 공급원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번째 꿀팁입니다. 매년 1월 온 나라 사람들이 무언가를 길가로 끌어내다 버릴 때 제 할머니가 하셨던 방법입니다. 바로 정원으로 돌아간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매년 1월 2일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당을 가로질러 정원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길가에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트리를 퇴비더미 옆에 눕혀두고 전지가위를 들고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가지들 5개를 포장용 끈으로 묶어 콩밭을 위한 TP 원뿔형 지지대를 만드셨습니다. 그 TP는 3번의 여름을 버텼습니다. 더 큰 가지들은 텃밭의 테두리가 되었습니다. 몸통은 둥글게 톱질하여 디딤돌로 만드셨습니다. 쏘리픈 갈퀴로 긁어모아 블루베리 덤불 주변에 멀칭 바닥 덮기 용으로 쓰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전체를 말입니다. 쏘립 하나까지도 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볼이 분홍빛으로 물든 차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는 쓰레기란 없단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들만 있을 뿐이지. 2024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3,300만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버려집니다. 그중 퇴비로 쓰이는 것은 10%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제 할머니처럼 트리를 재사용한다면 미국의 정원들은 매년 1월마다 80만 톤의 무료 멀칭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944년에 도로시가 자신의 그림자보다 작은 정원에서 어떻게 165개의 병조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제 할머니는 같은 조용한 규칙을 따르며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우유통, 계란 껍데기, 신문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이것이 어디에 속해야 할까라고 묻고는 그것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토리 가든 승리의 정원의 진짜 비밀입니다. 전쟁도 배급제도 아닌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자라난 여성들이 던진 그 조용한 질문 하나 말입니다. 0달러 그리고 한 명의 할머니. 이 17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사실 채소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한 줌의 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아무것도 없었던 세대와 거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세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자연을 해킹 조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한 손에는 빈 우유통을 다른 한 손에는 계란 껍데기를 한 움큼 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영악하게 구신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신 것이었습니다. 흙에게 한 번의 계절을 더 허락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흙은 느리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밤 우유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토마토 모종 옆에 묻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쟁과 대공황 그리고 대륙을 가로질러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고 결연한 여성들의 사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슬의 저 멀리 끝에는 1944년 9월의 어느 오후 125번째 병조림을 만들고 있는 도로시가 있습니다. 중간쯤에는 1월 2일에 마당을 가로질러 크리스마스 트리를 끌고 가는 제 할머니가 계시고 바로 지금 이 끝에는 우유통과 못을 들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효과가 있어 왔으니까요. 정원은 단순히 식량만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정원은 여러분의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 해도 여러분에게 할머니를 되찾아 줍니다. 정원은 여러분을 8살 이후로 서본 적 없는 그 주방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토마토는 이틀 만에 열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하룻밤 새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 17가지를 마음으로 알았던 여성들 역시 그것을 빨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하나의 느린 여름을 겪으며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 즉 여러분의 할머니, 어머니, 이모, 이웃을 떠오르게 했다면 아래 댓글에 그분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름 하나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할머니가 어떻게 그 165개의 병조림을 만드셨는지, 어떤 토마토를 고르셨고 어떤 병을 믿고 쓰셨는지, 그리고 위층 제 책장에 있는 요리책에 아직도 남아있는 레시피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들이 주방의 쓰레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심어봅시다.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